미디어 심리학 10주 2차 시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0은 발달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회발달입니다. 인간 영아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영아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자식이 오도록 하는 방법을 압니다. 사회적 발달에서 할로우는 새끼 붉은털 원숭이로 애착 실험을 했습니다. 로렌스는 새로 알을 깨고 나온 거위에게서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보울비는 영아들이 선천적으로 주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착, 어태치먼트는 신생아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감정적 유대입니다. 안정적, 회피적, 양면적, 혼란 애착 4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작동 모델, Internal Working Model of Relationship은 자신, 주 양육자,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질, Temperament는 정서적 반응성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엄마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추후 아이의 애착 유형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할로우의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철사 어미와 음식과 학습되어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사 어미보다 천으로 만든 어미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선호했습니다. 원숭이들은 잘 보살펴졌지만 생애 처음 6개월 동안 사회적 접촉이 허용되지 않은 붉은털 원숭이 아기들은 다양한 병리를 발달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깨물면서 강박적으로 흔들었고 다른 원숭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거나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현재 금지되어 있고 동물 실험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과 유인원 모두 양육자로부터 단순한 생명유지 이상의 사회 발달이 필요합니다. 로렌츠는 자신의 노벨상 연설에서 기러기가 되는 것을 동경하였지만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 집 오리를 갖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하루 된 아기 오리를 얻었는데 너무나 기쁘게도 그것은 따르는 반응을 나에게서 옮겨서 했다고 했습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아기 오리나 거위가 어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것을 알지만 로렌츠가 발견한 것은 아기 거위가 그것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움직이는 대상을 충실하게 따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대상이 인간이거나 테니스 공이면 아기 오리나 거위는 자신의 어미를 무시하고 대신에 그 대상을 따릅니다. 로렌츠는 아기 오리나 거위가 처음 해본 움직이는 대상은 조류의 뇌에 내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각인된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보울비는 어떻게 인간 영아가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인간 영아는 1차 양육자와 애착, 즉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착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생각하면 애착하게 될 기회를 박탈당한 영아는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겪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애착이 일어날 때에도 더 성공적이거나 덜 성공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인즈워스는 낯선 상황이라고 알려지게 된 아동의 애착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행동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영아는 4가지 애착 유형 중에서 하나를 보인다고 합니다. 애착 양식은 양육자가 영아를 몇 분 동안 혼자 있게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영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추론될 수 있습니다. 안전애착의 경우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 불안해하던 영아는 그녀에게로 가서 진정되고 불안해하지 않던 영아는 그녀에게 눈짓이나 인사를 표현합니다. 회피애착의 경우 양육자가 떠날 때
불안해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돌아올 때 영화는 그녀를 무시합니다. 양가 애착의 경우 떠날 때는 불안해하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합니다. 혼란 애착의 경우 양육자가 떠나고 돌아올 때 일관된 반응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동의 애착 유형의 일부는 아동의 기질 혹은 정서 반응성의 특정 양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양육자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영아는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 1차 양육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한 세트의 신념입니다. 영아기에 안전애착되었던 아동과 성인은 심리적 안녕이 더 크고 학업 성취가 더 높으며 사회적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애착이론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attachment theory argues that a strong emotional and physical bond to one primary caregiver in our first years of life is critical to our development. If our bonding is strong and we are securely attached, then we feel safe to explore the world. We know that there is always that safe base which we can return to any time. If our bond is weak, we feel insecurely attached. We are afraid to leave or explore a rather scary-looking world because we are not sure if we can return. People who are securely attached are said to have greater trust, can connect to others, and as a result are more successful in life. Insecurely attached people tend to mistrust others, lack social skills, and have problems forming relationships. There is one type of secure attachment, and there are three types of insecure attachments: anxious ambivalent, anxious avoidant, and anxious disorganized. In responses to distress, the first three react organized, while the last acts disorganized. To understand the theory better, let's look at Mr. and Mrs. Smith, who have 4 children: Luca, Anne, Joe, and Amy. The Smiths are lovely parents who cuddle, make frequent eye contact, speak warmly, and are always there for their kids. But one day, Mr. Smith falls very sick and dies. For Mrs. Smith, life now becomes very difficult. She spends all day working, while at the same time trying to care for her children. An impossible task. At 6 years of age, Luca's brain is for the most part developed, his character strong and his worldview shaped. The new situation does not affect him much. He knows there is still always Mum, his safe haven. He feels securely attached. Later, he turns into a trusting and optimistic young man. His self-image is positive. Anne, who is 3, has problems coping with the new lack of attention. To Anne, her mother now acts unpredictably. She is anxious about their relationship and as a result becomes clingy. To get her mum's attention, she has to raise her emotional state and scream. When her mum finally reacts with a predictable response, she herself acts ambivalent and doesn't show her true feelings. Later in life, others think Anne is unpredictable or moody. Her self-image is less positive. Her attachment style is anxious ambivalent. 2-year-old Joe spends his days with his uncle, who loves him, but thinks that a good education means being strict. If little Joe shows too much emotion or is too loud, his uncle gets angry and sometimes punitive. This scares Joe. He learns that to avoid fear, he has to avoid showing his feelings, also in other situations. As an adult, he continues this strategy and has problems entering relationships. His image of himself is rather negative. His attachment is anxious avoidant. Amy, who is just 1 year old, gets sent to a nursery. The staff there is poorly trained, overworked, and often very stressed. Some are outright abusive. Amy therefore becomes anxious of the very people she seeks security from.
a conflict which totally disorganizes her ideas about love and safety. As she is experiencing fear without resolution, she tries to avoid all social situations. As an adult, she thinks of herself as unworthy of love. Her self-image is very negative. Her attachment is anxious, disorganized. Our attachment is formed in the very first years of our lives, a time when we are too young to communicate our anxiety and as a result can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hen our adrenal gland, an organ sitting on top of our kidneys, produces the stress hormones adrenaline and cortisol. The heart rate increases, the blood pressure goes up, and we become alert. If that happens frequently, it is called toxic stress. Toxic because it impairs the development of a child's brain and weakens the immune system. In embryos or at a very young age, toxic stress can even switch the expressions of genes, which can affect our health many decades later. By simulating a strange situation, we can assess an attachment style already by the age of 1. To do this, we let the child play with their mother for a few minutes inside a room. Then the child is left alone. The key moment is the child's reaction when her mother returns. Securely attached children first usually hug their mother, then can calm down and eventually get back to playing.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can be ambivalent and avoidant. Some can't stop crying or refuse to continue playing. The long-term effects of our attachment in the early years are well documented. Using the theory, researchers at Minnesota University were able to predict already at age 3 if a child would drop out of high school with 77% accuracy. In another study, undergraduates at Harvard were asked to assess how close they felt to their parents. 35 years later, they were asked about their health. 91% of those who said they had a rather broken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were also diagnosed with health issues, including coronary artery disease, hypertension, and alcoholism. For those that had reported a warm relationship, the figure of poor health diagnosis was just 45%. But there is another reason why the early years deserve special attention. They are the starting place for subsequent behaviors. A kid that feels securely attached at age 2 can make friends at kindergarten. Their worldview gets reinforced with every interaction and they develop optimism. As a result, they make good relationships at school, then at college, and later at work. Highly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can miss out on this opportunity. Psychologist John Bowlby, a pioneer in attachment theory, allegedly said, "What cannot be communicated to the mother cannot be communicated to the self." In other words, those who feel insecurely attached might not quite understand themselves. To get to know who they are and what they feel, they might have to go way back in time.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조사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도덕적 사고는 아래와 같이 변환합니다. 사실주의에서 상대주의로 변화합니다. 처방전에서 원칙으로 변화합니다. 결과에서 의도로 변화합니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의 3단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합니다. 첫 단계는 전인습적 단계, 프리컨벤셔널 스테이지로 아동기에 발달합니다. 행위의 도덕성이 행위자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습적 단계, 컨벤셔널 스테이지로 청소년기에 발달합니다. 행위의 도덕성이 사회적 규칙에 동조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후인습적 단계, 포스트 컨벤셔널 스테이지로 성인기에 발달합니다.
행위의 도덕성이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보편적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논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후인습적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콜버그는 3단계의 도덕성 수준과 6단계의 도덕성 발달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awrence Kohlberg's theory claims that our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happens in 6 stages. The stages themselves are structured in 3 levels: pre-conventional, conventional, and post-conventional. To understand this better, imagine a conflict at school. There is a fight in the schoolyard. 2 ninth graders are beating up Tom. Those who watch the fight are at different stages of moral development. Let's see what they do and how they justify their behavior. At stage 1, we make moral judgments based on obedience and punishment. Finn's sense of good or bad is directly linked to whether he gets punished or not. Finn sees what is happening to his friend and wants to help, but he doesn't because he is afraid the teacher may punish him if he gets caught fighting. He asks himself, how can I avoid punishment? At stage 2, we are motivated by self-interest. Mary decides to intervene and help Tom. She knows that she might get punished, but she also knows that she could become a victim herself someday. If she helps Tom now, he might help her in the future. She is asking herself, what's in it for me? At stage 3, 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guide our moral judgment. Betty sees the fight and wants to intervene, but when she realizes that all the others are just watching, she decides not to get involved. She wants others to see that she is a good girl who is conforming with the ethics of the community. She asks herself, what do others think of me? At stage 4, we value authority and want to maintain social order. When the teacher sees the group fighting, he immediately steps in and shouts, "Stop! Fighting at school is forbidden." He feels that,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s, otherwise chaos breaks out. He feels it is his duty to uphold the rules that sustain a functioning society. He asks himself, how can I maintain law and order? At stage 5, we understand rules as a social contract, as opposed to a strict order. Jessie, who watches from afar, is not sure how she feels about this. To her, rules make sense only if they serve the right purpose. Obviously, the school rules prohibit fighting, but maybe Tom deserves to finally learn his lesson. Just yesterday, he punched a young girl from grade 1. She asks herself, does a rule truly serve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At stage 6, we are guided by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All those involved now have to face the headmaster. He first explains the school rules and why they exist. He then clarifies that rules are valid only if they are grounded in justice. The commitment to justice carries with it an obligation to disobey unjust rules. The headmaster's highest moral principle is compassion. He believes that all people should learn to understand each other's viewpoints and that they don't feel alone with their feelings. He asks, what are the abstract ethical principles that serve my understandings of justice? At the pre-conventional level, Finn is driven by fear and Mary by self-interest. Both judge what is right or wrong by the direct consequences they expect for themselves and not by social norms. This form of reasoning is common among children. At the conventional level, Betty responds to peer pressure, and the teacher follows the rules. Their morality is centered around what society regards as right. At this level, the fairness of rules is seldom questioned. It is common to think like this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At the post-conventional level, Jessie knows that things are complicated because individuals may disobey rules inconsistent with their own morality. The headmaster follows a universal ethical idea, at complete disconnect with what society thinks or the rules say. To him,
Everything is solved through compassion. The right behavior, in his opinion, is therefore never a means to an end, but always an end in itself. Not every person reaches this level. The American psychologist Lawrence Kohlberg based his work on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In order to confirm his theory of stages of moral development, Kohlberg interviewed boys between the ages of 10 and 16. He analyzed how they would justify their decision when confronted with different hypothetical moral dilemmas. We will now present to you the most famous moral dilemma Kohlberg presented to his students. Let's see what you would do. The Heinz Dilemma. A woman was on her deathbed. There was only one drug that the doctors thought might save her. The druggist that made that particular medicine sold it for 10 times the price of the production costs. The sick woman's husband, Heinz, was poor and could not afford to buy the drug, not even with the financial help of his friends. Heinz then asked the pharmacist to sell it to him for half the price, but he refused. To save the life of his wife, Heinz broke into the man's laboratory and stole the medicine. Now tell us, should Heinz have stolen the drug? Would it change anything if Heinz didn't love his wife? What if the person dying was not his wife, but a stranger? Should the police arrest the druggist for murder if the wife had died? Please write your answers and their justifications in the comments below. 도덕적 의사결정은 느낌을 동반합니다. 도덕적 판단은 정서적 반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직관주의자 관점에서는 옳고 그름의 지각은 진화적 정서 반응입니다. 아이들도 타인을 눈에 띄게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뇌는 우리에게 고통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대한 표현에 반응하도록 합니다. 전차 문제, 트롤리 문제는 도덕성 딜레마를 제안하는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리 위에 서 있는데 다리 아래에 탈선한 전차가 선로 아래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로를 그대로 둔다면 5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지뢰를 움직여서 전차를 다른 선로로 바꾸어 주면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명 대신 단지 1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전차의 진로를 바꿔서 1명을 죽게 하고 5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에 대한 상황입니다. 당신과 큰 남자가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다리 아래에 탈선한 전차가 선로 아래로 돌진하고 있는데 진로를 그대로 둔다면 5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남자를 선로로 밀어서 전차를 멈추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큰 남자를 밀어서 1명을 죽게 하고 5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미는 B번보다 스위치를 당기는 A번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B의 시나리오가 A의 시나리오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유발하며 이러한 정서 반응이 도덕적 직관의 기초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추리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차가 다가오는 경로에 다른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본다는 생각에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했고 그 정서 반응은 여러분이 그를 밀어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짓게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도덕 판단은 정서 반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직관주의자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생식과 생존에 특별히 관련된 소수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서 반응들을 명명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고 그름 사이에
구별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도덕적 직관주의적 관점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본다는 생각이 우리를 유감스럽게 하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연구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고통받을 때 활성화되는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